8장을 했죠, 그죠? 8장. 오늘은 9장을 봅시다. 9장이 사이트와 점으로서의 근대 공간, 위치, 파놉티콘, 순수 형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사이트하고 지금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 사이트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이제 이미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될 현대적인 장소론이 발달한 상태에서 사이트를 얘기할 적에는 훨씬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의 사이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그 위치, 추상적인 위치 또는 어떤 점, 이런 뉘앙스죠. 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는 지금 우리가 사이트라고 할 때 풍기는 뉘앙스하고는 아주 판이하다는 거, 이제 그걸 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챕터는 이 책이 이제 4부로 되어 있는데, 이제 3부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챕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데카르트 배웠고, 뉴턴, 가상디, 그 다음에 로크, 라이프니츠 이렇게 쭉 배웠던 그 17세기 철학자들의 어떤 장소 개념이 18세기, 서양의 18세기 그러면 계몽사상기죠. 계몽사상. 그 계몽사상 시대, 이른바 그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계몽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표현됐는가, 그리고 그런 장소관이 어떤 식으로 굳어졌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흐름은 18세기 말에 활동했던 라이프니츠로부터 19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그 칸트 이런 이제 그 궤적을 따라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이프니츠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라이프니츠가 살던 시대를 일반적인 문화사에서는 바로크 시대라고 해요. 바로크. 그래서 그 바로크 시대 보통 17세기를 가리키죠. 바로크 시대로부터 18세기 계몽사상계 얘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이 시대의 그 자연관은 철저하게 기하학화된 자연관, 그 다음에 어떤 질적인 것들, 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촉감 같은 그런 질적인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진짜 이상 실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실제와 우리 신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효과에 불과한 거로 봤죠. 그 사과가 있으면은 그 사과의 맛이나 향기나 빛과 같은 거는 그 사과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탁자 이렇게 있는데, 이 탁자에서 네모나 이런 기하학적인 것들은 이 탁자에 내재하는 거지만, 여기 이렇게 이 색깔, 이 색깔은 이 탁자에 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탁자의 진짜 색깔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 이 색깔은 이거하고 우리 눈하고 부딪혀가지고 생기는 그 효과지, 효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질적인 것들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때 사람들은 제2성질로 불렀죠. 제2성질들. 세컨드 퀄리티스. 세컨드 퀄리티스. 그리고 기하학적 방식으로 파악 가능한, 공간적 방식으로 파악 가능한 것들만이 그 사물의 객관적인
그 삶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성질이라고 본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장 그 명료하게 나타나는 게 데카르트의 그 기계론이고, 그 다음에 갈레오나 뉴턴의 그런 물리학적 세계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식으로 말하면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란보는 사실 그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그 색깔은 우리 주관일 뿐이고, 주관. 그 리얼리티, 그 실제는 뭐냐면, 그 사인, 코사인 파에서의 어떤 주파수의 차이일 뿐이다. 숫자, 수치적인 그런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그 우리 텍스트에 364인가? 그 9장의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맨 그 가운데 보면은 그것은 거의 끔찍한 기계론이라는 한쪽 극단으로부터 정신적 삶에서 최고 단계인 의식적 발전이라는 다른 쪽 극단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점을 형성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라이프니츠 얘기예요. 라이프니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런 완벽하게 기하학으로만 설명 가능한 세계, 완벽하게. 요게 이제 물질 세계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정신 세계. 어떤 공간적 크기도 없고, 어떤 물질성도 없는 정신 세계라는 이 두 세계, 이게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죠? 이원론. 이원론이고, 여기 내가 방금 읽은 거는 라이프니츠의 세계관인데, 라이프니츠 이 사람은 이 데카르트와는 달리 완전한 물질로부터 순수한 정신을 이기까지 이렇게 쭉 단계가 있어요, 단계. 쭉 단계. 좀 더 상식적인 세계가 있어요, 상식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뭐, 영혼이 있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여기 물론 맨 마지막에 신이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니츠 같은 이런 식의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어라키다 그래, 하이어라키. 이렇게. 쭉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지, 하이어라키.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또는 나중에 이게 이제 생명의 사다리. 이런 말이 있는데, 생명의 사다리. 아주 그 저급한 그 존재로부터 아주 그 고급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마치 그 사다리 같이 올라간다는 그런 식의. 그래서 그 근대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데카르트 모델이 있고 라이프니츠 모델이 있어요. 데카르트 모델은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제2성질들은 뭡니까? 피상적인 결과에 불과한 거고 진짜 자연은 순수 기하학적으로만 파악되는 그런 물질 세계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이 있고 이렇게 신까지 치면 세계가 되겠지. 그러니까 완벽한 이원론. 물질과 정신이 있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최하위의 이런 순수한 물질부터 생명의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인간의 모나드 정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어떤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는 거지. 스테이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하이어라키적인 위계적인 어떤 세계관 또는 이제 생물학에서 가끔 나오는 그 생명의 사다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도 쓰죠. 또는 그 생명의 사다리라고도 하지만 또 더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존재의 대연쇄 이런 말을 써요. 존재의 대연쇄 또는 이제 연쇄, 체인. 또는 이제 생명의 대연쇄.
그래서 great 영어로 하면 great chain of being이죠. great chain of being. 그래서 그 아주 저 미물서부터 해가지고 뭐 지렁이에서 그다음에 뭐 물고기 뭐 파충류 뭐 조류에서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그 라마르크하고 다윈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마르크의 뭐 용불용설 배우고 뭐 다윈의 그 자연 도태설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그 라마르크하고 다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혀 다른 그 이 인식론적 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생각의 방식이라고 할까? 패러다임. 좀 쉽게 표현하면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인식론적인 어떤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에피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라마르크하고 다윈은 상당히 다른 어떤 패러다임에 속한 사람인데 왜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라마르크만 하더라도 바로 이 라이프니츠적인 이 생명의 대연소의 그 패러다임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가 진화론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쭉 피라미드 쌓듯이 이렇게 해서 인간까지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아메바타 해가지고 아메바에서 인간까지 쫙 이렇게 great chain of being이죠, 그죠? 근데 다윈 같은 경우 다윈이라는 사람의 핵심적인 그 뭐랄까 그 공헌은 이걸 부숴버린 거야. 이 great chain of being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것, 다윈은. 그래서 생명 진화라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한 이렇게 그냥 마치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이제 이른바 그 내처럴 셀렉션이라는 그 자연 선택,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탈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논쟁이 많은데 하여튼간에 뭐 보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적인 이제 이런 식의 세계관을 또 어떤 다른 말로 부르냐면 유기체주의다 이렇게 불려요. 유기체주의.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적인 유기체주의를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사람이 여기 앞에서 몇 번 나왔던 거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죠. 화이트헤드. 그런데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유기체주의이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그 장소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다. 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별다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단지 위치만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화이트헤드한테 가면은 훨씬 더 인간의 그런 경험에 부합한다 그럴까? 그런 방식의 그런 어떤 유기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컨대 바이오스페어라든가 바이오스피어, 스피어를 따로 쓰면 뭐 구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바이오스피어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여기서는 뭐라고 있죠? 여기서는 생명권. 괜찮겠네. 어떤 생명권, 물리학적인 그런 물리과학으로 쉽게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그 권역,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에콜로지컬 니쉬. 불어를 읽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니치가 되겠죠. 저건 이제 어떤 생태학적 지위, 또는 뭐 생태학적 어떤 뭐 적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재적소 할 때 그 적소,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세계의 장소들이지, 쉽게 말하면. 생명세계의 어떤 개미들의 어떤 그런 세계, 뭐
제비꽃의 세계, 꿀벌의 세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생명 세계에서의 그 니치들, 어떤 권역들 또는 뭐 장소, 적소 이런 개념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라이프니츠의 세계는 근대 기계론을 이제 그 비판하면서 유기체적인 이런 식의 세계관을 도입한 굉장히 큰 그 공헌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장소라고 하는 그 거기만 딱 놓고 본다면은 그 장소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개별 모나드하고 모나드 전체의 그 이 뭐랄까 그 그물, 모나드 전체의 네트워크 이거 사이에 이 모나드가 위치해 있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한쪽 극에서는 그냥 어떤 개별 모나드, 이쪽 극에서는 모든 모나드들의 우주가 이렇게 있죠. 이게 붕 뛰는 거지. 이 사이가 좀 약간 허공이 이렇게 횡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저자는 거기에다가 장소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야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저자 입장에서 보면은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저자의 어떤 관점이나 관심으로 볼 적에는 약간 애증의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근대적인 그런 근대의 일반적으로 채택됐던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런 현대 눈길로 보면은 그런 장소로는 나가지 못한 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367쪽 2절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라 그럴까 17세기에 우리가 그 흔히 서양의 17세기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천재들의 시대 서양을 데카르트, 뭐 갈릴레오, 로크,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뉴턴, 뭐 또 하이헌스, 뭐 홉스라든 이제 게라슨 같은 천재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죠?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역사라고 하는 게 일부 천재한테만 너무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가 엄청나게 뭐 이성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일부 뛰어난 지식인들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르네상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르네상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라파엘의 그림을 떠올리고 그런 다빈치 예술이라든가 이렇게 궁정에서의 그런 걸 떠올리지만 사실 일반 사람 사는 거는 그 시대만 해도 마녀사냥이 있고 화형을 하고만 있으니까 그때도 일정 법체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대한 역사에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17세기만 하더라도 거리에서 화형을 했어요. 서양 17세기가 맞아요. 거리에서. 그 정도 세계고 푸코가 감시와 처벌해서 루이 14세를 암살하려고 했던 다니엘인가? 그 사람을 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사용시켰는가를 막 보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지. 뜨거운 나부로만 눈에 부어고 아주 그냥 이 능지처참하니까 하는데 이 뼈가 자꾸 안 빠지니까 이제 칼로 이렇게 쑤셔서 이렇게 뼈를 빠지게 만들고 막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게 이제 공공연하게 시장에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우리 서양의 17세기 그러면 뭔가 편견이 이미지가 뭔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근데 그건 사실은 일부 성우적인 그 선제들이 그랬다는 얘기고 일반 사람들 사는 건 전혀 안 그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대중세계로 퍼져나가고 일반화되고 어떤 사상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화된 게 18세기예요. 18세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18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성의 시대다. 이성. 또는 이제 계몽의 시대다. 계몽. 계몽이라는 게 뭐냐면 인라이트먼트잖아요. 그죠? 인라이트먼트. 인라이트먼트. 라이튼, 이제 뭔가 어둠과 미신과 그런 걸 다 쫓아내고 빛을 이렇게 비추는 인라이트먼트, 계몽 시대죠, 그죠? 그래서 이 계몽의 시대가 타파하려고 한 거는 실제 정치로 말하면은 그 앙셴 레짐, 그 영어로 하면 에인션트 레짐이죠, 구체제고. 그 다음에 사상의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근대에 들어오면은 유교, 공자를 막 비판하잖아, 사람들이. 옛날에 전통시대가 공자의 말씀에 따라 살았잖아, 유교에 따라 살았잖아, 그지? 공자는. 근데 이제 근대의 전통을 막 부정하니까 공자를 막, 막 무너뜨리죠, 유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루신이라는 노신, 우리식으로 보면 노신이라는 문학자가 있지. 그 사람이 이제 공자를 막 타도하자고 이렇게 막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공자 이렇게 글 써놓은 비석 같은 거 다 막 정으로 짜서 글자로 다 없애버리거든요. 심할 때는. 요새 또 달랐어요, 요새 또 거꾸로 돼가지고, 요새는 또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문화 파워라 그럴까? 그 문화 권력의 심벌로 공자를 다시 띄우고 있지,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기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의 우리의 공자와 유교가 서양으로 말하면 플라톤과 기독교 아니야, 그지? 플라톤이 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유교가 이제 기독교고. 그래서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 오리엔트, 히브리, 오리엔트에서 유래한 기독교가 플라톤 철학으로 이렇게 그거를 각색한 게 서양 문명이란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막 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동양서양이 똑같아요, 그 과정이. 이 사람들 먼저 이제, 우리보다 먼저 했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렬하게 했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구체제와 이제 그거를 떠받치는 사상들에 대한 공격이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그런 식의 흐름이 일반화돼 가지고 마침내 폭발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1789년에 대혁명.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혐의 벌어지죠. 구체제를 타도하고요.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수천 년 내려온 건데. 그래서 1830년에 또 어마어마한 7월 혁명이 벌어지고, 그 7월 혁명 2년 후에 있었던 일을 그린 소설이 바로 빅tor 후고의 레미제라블이지, 그게 바로. 그 다음에 1848년에 이제 2월 혁명. 1870년에 또 파리 꼬뮌. 프랑스 사람들은 한 100년 동안 혁명한 거야, 100년 동안. 지독하게. 그래서 그 나라는 정치의식이 강하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사회주의 사상도 아주 탄탄하지. 지금은 그것도 좀 약간 많이 이제 헷갈리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배경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18세기가 쭉 전개가 되고, 루소, 이제 볼테르 이런 사람이 나와서 막 이제 그 계몽 외치고, 그런 세상이죠, 그죠? 그게 이제 유럽의 18세기인데, 그런 흐름이 사실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손에 잡힐 정도로 변화가 오는 건 19세기예요.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내내 그래가지고 19세기가 되면 이제 뭔가 보통 선거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지. 18세기만 하더라도 그 과정이죠.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 얘기고, 우리 이제 우리의 주제로 들어가서